반영에 대한 발표를 하죠. 반영, 박평우, 저희,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말 속에 어떤 상황, 대상, 또 생각, 사건으로 인해서 흐르는 주요 감정을 파악해서 상담자의 말로 전달해주는 반응이라고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박보원 선생님께서 이제 공감 표현을 말로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사실 좀 많이 다루어 주셨거든요. 중후반부에.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또 반영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안 겹치도록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공감 발표에서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셨는데요. 네, 너무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시죠. 그런데 반영은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내담자를 돕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칼 로저스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기술과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복이 아니고 내담자의 말을 표현을 통해서 감정이나 내용이나 의미 등을 거울처럼 비춰서 확인하는 문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담자의 공감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말의 의미를 거울처럼 비추도록 해서 확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구두로 표현된 문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단순한 메아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메아리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메아리는 화자의 말을 끊을 뿐만 아니라 또는 이것이 불쾌한 마음이 생겨나서 상담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 말꼬리 물기, 따라하기라는 어떤 아이들의 장난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얘기하면 말을 따라하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이렇게 화가 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담자가 말을 따라하는 단순한 메아리라기보다 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사용하는데 이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부터 그랬나요? 또 대답하고 나면 그게 몇 년 전이죠. 그 상황에서 누가 말을 했냐. 계속 이렇게 취조하듯이 하는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인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영 질문은 상담자의 궁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이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담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딱 정확하게 내가 우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어떤 분은 분노하고 있는데 자신이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표현한 말에서 주요 감정을 파악해서 상담자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표현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말을 내담자가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인지, 감정인지를 표현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하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 반영을 크게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본다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선택적 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 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을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되돌려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려면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을 먼저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은 "분노를 많이 느끼고 계시군요."라고 이렇게 상담자가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혹시 느끼는 감정을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내담자에게 스스로 이름을 좀 붙여 보십시오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먼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나 내담자가 스스로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나 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크아웃하는 것인데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해내고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정 반영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회사 가기가 너무 싫어요. 아 많이 지치고 버거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내 아침에 나의 인사를 무시했어요. 아 직장 상사를 향해서 분노를 느끼고 계시군요.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체크아웃 하는 것이죠. 그때 내담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분노는 아니고요. 서운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인제 다시 도와드리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은 실망감의 다른 표현인데 혹시 그럼 실망감을 느끼시나요?" "네. 내 인사를 받아주고 웃어 주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담자가 감정 반영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제대로 찾아가며 이름을 붙이도록 돕는 것들이 바로 감정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감정 반영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담자가 나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제공하고요. 그 얘기는 '상담자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그 표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인식과 명료화를 촉진하게 되고 또 정서 표현을 안정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용 반영인데요. 내용 반영은 말의 사실이나 상황이나 핵심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해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팀장이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라는 어떤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면요. "아 그러면 팀장에게 인정받지 못하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군요."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게 해 주는 것이고요. "요즘 팀이 바뀌고 역할도 바뀌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상담자는 이렇게 의미 반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역할 변화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의 안정감이 많이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런 내용 반영 그러니까 이런 반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사고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핵심 문제를 잘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게 되고요. 또 대화의 초점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내용 반응만 계속하다 보면 상담자가 이렇게 정보만 처리해 주는 행정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영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 반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공감과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인제 의미 반영입니다. 의미 반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제 가장 많이 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담자가 잘 찾아서 개인적인 의미나 가치나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을 바로 이 의미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통찰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잘 되기만 하면 내담자가 '아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상담자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의미 반영으로 해 주는 거죠. "이번 시험이 당신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성취나 업적 그리고 행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반영해 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반영에 해당하는 질문 같은 것이죠. 이런 의미 반영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리더가 나를 자꾸 지적해서 제가 주눅이 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의미 반영 질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적 자체보다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지적하는 것보다는 '내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때 그 사람의 깊이 있는 내면의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 반영 효과는요, 자기 이해를 심화하게 하고 또 무의식적인 신념을 탐색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통찰을 촉진시키는 효과들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선택적 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선택적 반영은 내담자의 말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되비춰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담 목표와 연결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문제 해결 방법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반영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내담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관계적 어려움을 논하는데요. 아버지의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도 하고 아내의 이야기도 하고 친구의 이야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혼합돼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때 선택적 반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많이 불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불편했던 것이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영 질문이 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불편한 부분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적인 반영으로 그 안에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말을 할 때 선택적 반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적 반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그 문제를 깊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의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고 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텐테이티브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인제 가설 질문이라고 처음에 썼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 하이포테티컬 퀘스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이게 좀 혼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표현에는 잘 없지만 잠정적 질문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라고 말하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 가정을 해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잠정적 질문은 확신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임시 질문에 가깝기 때문에 잠정적 질문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잠정적 질문은요, 내담자의 내면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영을 계속해서 해 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탐색의 문을 여는 언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잠정적 질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담자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는 태도가 아니고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담 장면에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힘의 차이가 좀 생기잖아요. 하이라키라고 말하는 상하 관계가 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전문가의 위치에 있고 내담자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의 위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힘의 차이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근데 이 잠정적 질문 텐테이티브 퀘스천을 한다면 전문성은 유지하지만
권위주의를 줄이고 내담자의 마음을 문을 더 열게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 질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적 질문은 해석을 해주는 것이라기보다 초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초청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추론을 하지만 확인권을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의 대답이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내담자가 정말 그것이 사실인데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 그러시군요." 라고 그 당시에 그것을 동의해 주면서 또 존중해 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영 질문을 해서 체크를 하면 그때는 내담자가 좀 더 인식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칼 로저스의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칼 로저스께서 직접 쓰신 책은 아니고 하워드 커센바움과 발레리 랜드 핸더슨이라는 이 두 분이 그 칼 로저스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출판한 책인데요. 제목이 칼 로저스 리더라는 책으로 공동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인제 감정의 반영이라는 칼로주스가 쓰신 그 소고를 담았는데요. 거기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처해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칼로주스가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인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인용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상담가의 반응을 감정의 반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해의 점검이나 지각의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치료자 훈련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단순히 반영하려는 태도보다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태도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담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실제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칼로저스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요. 동기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분명히 반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술적인 로 자 그러니까 기술이 좀 많은 사람일수록 반영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것이죠. 왜 질문을 하느냐. 끊임없이 내담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기로 질문할 때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잠정적 질문의 인제 목적어를 본다면요. 인제 사실 효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저항감이나 방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보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인제 뭐 "당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방어를 낮추는 것도 있고요. 또 수치심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내담자가 주도권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 보니까 상담자는 틀릴 수 있는데 이런 유보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여서 내담자가 그것을 인정하며 갈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잠정적인 질문을 할 때는요. 숨겨진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이상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도 될 수 있고요. 또 의미나 신념, 가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나 패턴에 대해서 항상 비슷한 리더와 충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패턴에 대해서도 잠정적 질문을 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잠정적 질문은요.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구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이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들으니 몸과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시나요?"라고 스스로 체크아웃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크아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조심스럽게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꼭 체크아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잠정적 질문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뭐 몇 가지만 좀 빨리 얘기해 보면요. 혹시 지금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십니까? 결정은 했다고 하는데 아직 마음은 동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으세요? 이 경험으로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혹시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체크아웃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담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바로 잠정적 질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적 질문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로 내담자가 너무 정서적으로 과부하 상태일 때, 생각에 여유가 없을 때,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고요. 또 상담자가 내담자가 내 말에 상담자가 내 말을 공감하거나 경청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파고드는 질문 같은 경우에 그때는 좀 유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인제 상담자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자꾸 분석해서 말해 주겠다라는 이런 욕구를 보여줄 때 내담자가 너무 분석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방어감이 높아지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 얕아서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을 때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또 너무 많은 완충어로 막 얘기하면 두리뭉실하게 계속해서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한다면 오히려 상담자가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상담자는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불안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결하게 한두 번의 잠정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반영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계속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